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또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넘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세상 일이 참 진짜 하나, 둘 듣다 보면은 열불나는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번에 말썽 많은 연말정산, 이건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법의 부분들을 수정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 세금 징수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말썽비전 세법 개정안은요, 2013년에 통과된 겁니다. 2013년에 통과되면은 2014년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연말정산은 2015년 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2013년 이 말썽 많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우리 국민들은 간과했습니다만은 그때 중요한 세법 관련 조항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연매출 3천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 상속세를 500억 원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99.8%는 매출이 다 500억 원 이하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기업의 99.8%에게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은 거 거기서 세금 몇만 원 더 떼니까 열을 확 받는데, 체벌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무려 500억 원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속세 단 한 푼도 안 내도록 세법이 개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들은요, 작년에 불거졌습니다. 작년에 이 정부는 어떤 짓을 했느냐. 매출 3천억 원 이하의 기업에 500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하던 것을 매출 5천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 상속세를 1천억 원까지 면제하도록 바꾸려고 하다가 의원들도 야 이건 너무하다 해가지고 결국 좌절됩니다. 이때 아마 신문에 기사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99.9%가 매출 5천억 원 이하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기업의 거의 모든 기업에게 사실상 상속세를 면제시켜주는 이런 짓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명분은 뭐냐?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고용도 못하고 투자도 안 된다. 그러니 깎아주자라는 이야기였죠. 정말 염치 없는 짓입니다. 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해봤지만은 그게 고용으로 연결됐습니까? 대한민국 기업들, 재벌들 수백억 원 사내유보금을 쌓아놓더라도 고용 더 안 합니다. 왜? 임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해외에 나가면은 싼 임금들이 즐비하고, 그리고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즐비한데 왜 고용을 하겠습니까? 사실 상속세를 많이 물리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혁신을 합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믿을 만한 경영자가 못 된다고 생각하면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매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업을. 그래서 더 유능한 경영자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녀들이 유능하다고 생각되면은 상속세 내기 위한 자본 조달 대단히 쉬워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GM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실제 초기의 소유주들과 관계없는 전문 경영인들이 지금도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1월 2일 독일의 상속세 면제 방안을 뽐받아서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작년 말 12월에 독일의 상속세 면제 제도는 독일 연방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독일 내부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은 상속세 면제 제도를 더 확대하자고 올해 1월 2일 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무지하기 짝이 없는 정부죠. 독일은 자본이득, 말하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임금제도도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싼 노동자들을 쓸 수 있도록 이런 거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좋은 점은 배우지 않고 독일이 도입해서 상속세 면제시켜주다가 결국은 연방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이따위 오로지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만 고집하는 박근혜 정부 보면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무도한 정부를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서영스타임즈 시작을 하죠. 순서는 아시겠지만은 오피니언 비평과 그리고 김효진 PD의 PD 브리핑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첫 오피니언 비평의 주제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올해 들어서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죠. 네. 사실 증세 논의가 돼야지 마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증세에 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증세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네. 언론 등등의 줄기찬 요구인데 이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엉뚱하게도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개혁 구상이라는 걸 꺼내 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그 돈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세수 확보를 해보겠다는 거죠. 사실 지방자치 근본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자, 경향신문 사설이 오늘 짚고 있습니다. 네. 지방정부 쥐어짠다고 복지 문제 해결되나? 자, 기존의 재원 마련의 한계를 인정한 것처럼 보여서 진일보한 듯도 하지만 증세는 없다는 골격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이 세간의 인식과의 괴리만 재확인한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 세액 확충 노력은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만 의지하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교부세 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최근에 지방재정 악화가 경기 침체에서 비롯됐고 여기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도 한몫한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만 자극할 게 뻔하고요. 교육, 재정, 교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무상교육 재원을 둘러싸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죠. 설사 일부 제도적 폐해를 인정한다고 해도 지방정부가 복지 수요에 대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현실에는 눈을 감은 채로 지자체에만 으름장을 놓는다고 해결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지방정부를 쥐어짜서 세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일 게 뻔해 실효성도 낮아 보인다는 게 경향의 주장입니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교육교부금이라는 거는 세금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지방에 이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청에 주는 거죠. 그거 안 주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결국은 다른 데 쓰겠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걸 갖다가 무슨 지방교육금을 교부세라든지 교육재정교부금을 계획하겠다고 이지랄을 하고 자빠진 모양인데요. 사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방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 지방으로 100% 흘러가는 세금이 있고요. 이걸 지방세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국세 중에서는 국세로 걷어가지고 지방에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대한민국의 지역별 발전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특정한 세목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직접 걷게 만들면은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걷지는데 저 대구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이 안 걷어요. 그래서 국세로 걷어가지고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방교부세거든요. 이걸 안 주겠다는 건데 그럼 지방은 뭐 먹고 살아라는 얘기야. 사실은 지방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버리니까 사실 본사가 다 서울에 있는데 지역으로 미쳤다고 내려가겠어요? 내려가면 당장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경기도 이런 수도권에다가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게 바로 이명박 때부터의 줄기찬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결국은 공장이라든지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걷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세금 못 걷게 만들어서 지방 재정을 악화시켜 놓고 이제 교부세마저 안 주겠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란 자가 할 수 있다는 게 참 진짜. 혹시 진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닐까요? 이게 돈 안 줘가지고 지방자치를 무너뜨린 다음에 지방자치를 없애겠다는 얘기인 건지 이건 뭐 거의 깡패도 아니고. 차라리 그런 거라면은 납득을 좀 하겠죠. 차라리.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도로서의 지방자치제를 확립시킨 인물이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공청산 때 네. 오공청산의 대가로 결국은 지방자치하고 이제 맞바꿨죠. 네. 전두환을 국회 정언시키고 오공청문회에서 맨 마지막 날 12월 31일이었을 겁니다. 백담사에 들어가 숨어있던 전두환이 끌어내가지고 청문회에서 정언을 시키고 그렇게 오공청산을 마무리 짓는 그 대가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때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맞바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방자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OECD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지방자치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하면 오히려 더 웃기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박정희식으로 후퇴시키기죠. 진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런 대통령을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느냐. 정말 저 대통령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정말 솟구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이는데 사실 근데 오늘 주요 일간지 오피니언 코너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질 않더라고요. 이제 이게 조금,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그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을 함부로 손대면요. 네. 이거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는 일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쉽게 찬성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차피 안 될 일이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일이 한두 개입니까? 자, 이번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예, 다음 투표로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죠. 이것도 또 골 때리는 일 아닙니까? 네, 골 때립니다. 부산시의 고위 간부들이 그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오늘 많이 전해졌습니다. 뭐 사실상 이 친박근혜계 인사인 서병수 부산시장의 사퇴 압박으로 보는 시각이 크죠. 작년 부산영화제 때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벨이 초청 상영작으로 선정이 되니까 서병수 시장이 이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 상영 중단 압박을 넣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산영화제 측은 예정대로 상영하는 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맞선 바 있습니다. 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명백한 이유가 있구만. 다이빙벨 상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상영했으니까 너 나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유 같지 않은 뚜렷한 이유. 예. 아이고, 참 이 정권의 수준을 보면요. 진짜 서병수 아이고 참 그 집안 내력을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알죠. 예. 아이고 진짜 김영삼이 시절 같으면은 진짜 어디 서울 부산시장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부산시장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됐으면은 잘 해야지. 그 쓸데없이 부산국제영화제 아니 이 양반이 이용관 씨 예.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인데요. 이거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냥 무색투명한 중립적인 인물일 겁니다. 야당에 가까운 사람을 임명할 리가 없어요. 이런 양반도 다이빙벨을 뭐든 간에 하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위압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나름대로 내비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정권이 위압을 가하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무슨 뭐 다이빙벨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못 참아가지고 또 쫓아내려고 아이고 참. 한겨레하고 경향이 오늘 사설에서 나란히 요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네. 한겨레 사설은 부산영화제를 3류로 전락시키려는 우행,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거죠. 부산영화제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공식 임기도 1년이나 남은 이용관 위원장을 갑작스레 교체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터다.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나 부산시는 영화제 2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영화제 패러다임과 비전 제시, 조직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어정쩡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부산시의 지적사항 가운데는 초청 상영작 선정 절차가 미비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것은 다이빙벨 논란의 앙금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다이빙벨 상영을 막으려 했던 것부터가 부산영화제의 품격을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거죠. 사전 검열. 예. 요거를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이를 거부한 집행위를 또다시 보복성 조처로 흔들어댄다면 네. 부산은 물론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된 부산영화제를 2류, 3류 영화제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경향신문은 뭐 비슷한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적시했네요. 초청 상영작 선정 절차가 미비하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적 작품이라고 소위 거론되는 이런 작품들이 아예 진입하지 못하게 손을 봐야 된다는 저희를 읽을 수가 있겠죠. 경향사설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 사퇴 압력 중단하라.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경향은 시작을 합니다. 다이빙벨 상영 당시부터 서병수 시장이 이용관 위원장을 괘씸죄로 손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하네요. 예, 부산국제영화제는 출범 이후 줄곧 정치와 이 관의 개입을 거부하는 전통을 지켜온 것으로 유명하죠. 네. 다이빙벨을 예정대로 상영한 것도 영화제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경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부산시가 이용관 위원장 사퇴 명분 중 하나로
프로그래머 활동의 독립성 유지를 들었다고 하는데 네. 프로그래머 독립성을 훼손한 건 다름 아닌 부산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이유를 들 수가 있죠, 정말. 영화제 독립성의 핵심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졌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면 포용하는 데 있다고 경향은 주장합니다. 부산시장은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요. 한겨레 경향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네. 다른 보수 언론들은 전혀 입도 뻔긋 안 하고 있습니까? 안 다룹니다. 미친놈들이야. 이건 사실은 아니 부산 일 아닙니까? 뭐 이 정권의 핵심적인 지지계층 중에 하나라는 네.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건 사실 정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보수 언론일수록 뭐 자칭 보수지만 무슨 어느 쪽을 보수입니까? 보수는 수구지. 그런 언론일수록 사실 이런 문제는 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얘들은 뭐 불리한 거는 아예 말을 안 해. 정말 대단합니다. 개인적으로 퍼뜩 지금 떠오른 생각인데 네. 우리 저기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중진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네. 이 문제를 지역의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걸고 문재인 넘어가자고 까는 거는 완전 자유를 앞장서면서 한번, 저 예.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시는구만. 이걸로 한번 싸워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 별로 이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에휴, 영화제까지 그냥 참 넘어갑시다. 네,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뭐 그리스 총선에 대한 이야기네. 요게 또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 같아요.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에 치러졌죠. 그리스 총선에서 이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 연합이죠. 시리자 이 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당 대표 당수는 만 40세래요, 올해. 알렉시스 치프라스 이 사람이 그럼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연설도 굉장히 잘하고요. 외모도 아주 수려해가지고 대중적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자, 치프라스하고 시리자는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 재정을 벗어 던지겠다고 선언하고요. 또 수백조 원에 이르는 국가의 빚을 상당 부분 탕감받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빠져나가는 이른바 그렉시트, 그리스하고 엑시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렉시트 등을 우려하는 유럽의 목소리가 높기는 하지만은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길을 걷고 싶다는 그리스 국민의 선택, 그 자체로 의미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할까가 핵심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씨발, 중앙일보 사설은 보나 말하지. 자, 한겨레 사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기득권 구조 거부한 그리스 총선의 파장이라고 제목으로부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시리자. 2004년 총선 때 처음으로 등장한 사실상 신생 정당입니다. 네. 10여 년밖에 역사가 안 됐죠. 당시에는 군소 정당에 그쳤는데 유럽 경제 위기 때인 2010년 구제금융과 함께 강요된 긴축 정책에 대해 대중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주요 정당으로 부상했고요. 가혹한 긴축으로 그리스의 경제 규모와 임금 수준은 4분의 1쯤으로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제 앞으로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야? 비슷합니다. 네. 자, 이 다음 대목도 비슷합니다. 면세 등 특혜를 누리면서 경제를 장악한 과두 재벌과 이들의 영합해온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도 커져 왔다는 것이죠. 대체로 이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은 비슷한데 이거에 대해 불만을 그렇게 크게 가지지는 않는 듯한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변화를 바라는 젊은 층이 대거 시리자 쪽으로 몰리면서 시리자의 지지율은 36%를 무려 넘어섰다고 하고요. 자, 한마디로 많은 유권자가 기득권층 중심으로 완고하게 돌아가는 그리스와 유럽연합의 기존 질서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자의 승리는 고통스러운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서 새 길을 찾으려는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한겨레는 보고 있고요. 국제 경제 질서는 냉혹하지만 구성원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질서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이번 그리스 사례가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라는 거죠. 예. 아니, 근데 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저기 언론들도 문제야. 이게 사실은 이제 그리스와 관련된 뭐 AP라든지 AFP 이런 거 보통 이제 그 저기 외신을 보고 번역을 할 건데. 예.
이대로 보면은 이 정당은 좀 진보적이고 네. 쉽게 얘기해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진보 정당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극좌라고 꼭 번역하는 게 울트라 레프트라고 하는 거야. 급진 좌파. 그렇죠. 급진 좌파는 무슨 어느 정도 급진 좌파입니까? 결국은 그 유럽의 주류 언론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에서 아주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급진 좌파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유럽의 문제야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치프라스. 이게 뭐 급진 좌파입니까? 뭐 저기 온통 나라가 말이야. 저기 긴축하느라고 이제 물론 그 나라를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결국은 그 구제금융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들 그냥 뭐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 우리나라처럼 뭐 기업들 상속세 대폭 면제해 주는 것처럼 몇몇 재벌들 네. 그런데 그냥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하니까 사람들 열받아 가지고 신생 정당을 지지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극좌 정당이야? 근데 아주 정상적인 정당이구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좌파나 급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그렇게 거북한 느낌을 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좌파는 그렇지만은 네. 급진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이렇게 아무래도 애들도 저기 그 표현 세탁을 하는 거죠. 하여튼 뭐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이제 이런 그리스를 타산지구로 삼아서 우리도 니들 지금 있는 기존 정당들 시원찮게 하면은 이런 정당 나온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은 어려워요. 소선구구제. 자, 동아 사설로 가보겠습니다. 동아는 뭐라고 또 씨부란 거였습니까? 동아도 나름대로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더 재벌들을 위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구조개혁 거부, 정치 실패, 그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제목의 사설인데 네. 자, 다시 국가부도 위험성이 커진 그리스의 정치 실패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그러니까 이 시리자 치프라스가 총리 등극을 눈앞에 둔 상황이 네. 다시 국가부도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그냥 등치시켜 버린 거죠. 네.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리스는 세수가 세금 수입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 지출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파탄나서 현재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75%나 된다는 거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니 구조개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한국도 최근 급속한 복지 확대로 재정 적자가 불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해마다 세수 부족이 계속되는데 저출산 고령화에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으로 복지 분야 고정지출이 올해만 77조 원을 넘는다는 거죠. 정부와 정치권은 인기 영합적인 정치 논리로 구조개혁을 미루다 경제를 파탄내고 국제사회의 골칫덩어리가 된 그리스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동아일보는 훈계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른 아니, 나 동아일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사실, 예. 이 정부는 동아일보의 조언을 따르든가, 아니면 예. 한겨레신문의 조언을 따르든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세수 부족에 세금은 더 걷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복지를 하다 보면 진짜로 동아일보 지적처럼 국가 파탄날 수가 있거든요. 네. 세금 걷기 싫으면 복지 중단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복지로 살아가면, 복지 혜택을 얻으면서, 복지에 대한 그 부자들에게 세금 걷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 정권. 네.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모든 복지를 다 중단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그러면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번 쓴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얘기대로 아니 세금을 더 올리지 않으려면은 무상보육도 하지 말고 다 유상보육으로 해야 돼요. 기초연금 주지 말아야 됩니다. 무상급식 하지 말아야 돼요. 반값등록금, 어느 쪽을 무슨 반값등록금이야. 돈 100% 다 내. 그럼 돈 낼 능력 없으면 대학 다니지 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본색인데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기 영합을 위해서 뭐 자기 정체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반값등록금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그러고 기초연금도 조금이라도 주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수가 빵꾸가 나니까 담배세 올리고 연말 정산에서 그냥 월급쟁이들 후려치고 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부자들한테 세금 걷고 법인세만 저거 하면은 그리고 상속세만 제대로 걷어도 나라 문제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이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가던가 동아일보가 얘기했다시피 뭐 그 세금 걷기 싫으면은 복지 전부 다 중단해가지고 아예 모든 국민을 갖다가 일부 0.1%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든가.
그런 생각 먼저 듭니다. 근데 저는 어제 오늘 치프라스 당수를 둘러싼 외신 보도들 보면서 느끼는 게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 뭐 나라가 파탄이 나 있네, 복지병에 걸려가지고 썩어 있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이 지금의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생 정당, 아주 약소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그렇게 확 몰아줄 줄 안다는 거. 그 자체가 뭐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지역주의에다가 뭐 우리가 남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영감탱이들은 뭐 박정희 딸은 무조건 지지해줘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아이고. 근데 여하튼 이제 이 뭐 치프라스인지 뭔지 하는 이름들이 치프라스. 예. C 플러스 가지고 치 플러스구만. 알렉시스 치프라스. 예, 치 플러스 이 양반도 잘해야죠. 그런 인기 영합주의에 뭐 이게 박근혜 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그 나라의 경제 건강성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모든 정책을 이제 해야 되는데 박근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재벌들한테 기업들한테 대기업들한테 절대 세금 안 걷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세금 안 걷으면서 복지하려고 하다가 막 등이 골이 휘어지니까 결국 서민들한테 돈 뺏어가지고 서민들한테 주는 그런 희한한 짓 하고 있잖아요. 치프라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동아일보 코를 갖다가 확 밟아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유로존의 나라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백조 돈을 유럽 이곳저곳에서 독일이 가장 많이 빌려줬다고 해요. 그리스에.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탕감 협상을 좀 하자고 하는데 응하지 않았다가 그럼 나 다 못 갚겠다. 국가 부도 내겠다. 이러고 나자빠지고 유로존을 탈퇴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협상에 좀 응해줘야 되긴 하는데. 아니, 저야 똑같은 거지. 이제 북한의 김정은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데 만약에 해줬다가 지금 스페인 같은 나라들, 간당간당한 나라들, 다른 기타 등등의 나라들이 다 요거 보고 우리도 협상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 몇몇 재정적으로 풍부한 나라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 아니, 미국이 이제 북한하고 협상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냥 핵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배째라 하는데 했다가는 또 다른 후진국들이 우리도 핵 만들어가지고 야 배째라 할까 봐서 못하게 준다 뭐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할 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치력이 필요한 게 결국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선별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가 마치 아시아의 북한처럼 배째라 벼랑끝 전술도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이제 진정한 지도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밀고 당기기를 잘해가지고 나라가는 부도 안 나고 최대한의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연착륙을 하려면은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는 도무지 인사는 망사니 자 인사에 대한 얘기를 넘어가 봅시다. 자 대통령 특보단 이른바 특보단 수석 비서관 인선이 이루어진 지 사나흘 지났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냐인데 오늘 한겨레 사설 저희 제목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제목이 김기춘 비서실장은 언제 바꿀 셈인가 그렇습니다. 김기춘은 당분간 한다며? 그럼 당분간이 한 4년은 갈 것 같아.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의 평가가 내려졌다고 한겨레는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 무근이라고 짜맞춘 듯한 결론을 내렸지만 설령 검찰 발표에 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드러난 비서실의 기강 해이와 암투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사실 비서실장을 먼저 바꾸고 새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비서실 조직 개편과 인선을 하도록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읽고 보니까 저도 그러네 싶더라고요. 지금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들어맞는 적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정반대 순서로 인사를 하고 있으니 인사에 감동도 없고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인사라는 게 맺고 끊는 게 있어야 하죠. 지금과 같은 애매모호한 상태로는 새 진용에 긴장감을 불어넣지도 못하고 기강을 세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김기춘 비서실장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서도 단지 여론의 비판을 비켜가기 위해 일부러 한시적 유임설을 흘린 거라면 그거야말로 조삼모사식 꼼수라는 겁니다. 김기춘
단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바꿀 생각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뭐 당분간 유임이라고 한 이유는 뭐 그 나름대로 완전히 국민들한테 사기치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게 이제 김기춘 실장은 뭐 자기가 대통령한테 나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기도 인간인데.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지금 물러나면 어떡하시냐 뭐 이렇게 추스리고 나서 뭐 좀 이따가 물러나시오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 네. 뭐 이제 선의로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의로 해석하면. 네, 선의로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의 관계 속에서 조명을 해봐야 될 일이지만은 예. 사실 이 정도 되면은 한겨레에서 지적했던 대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각하 저를 자름으로써 기강을 일신하십시오라고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김기춘을 끌어안고 가는 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이게 과거에 뭔가에 의해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다. 예. 말하자면은 김기춘의 대안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때까지 좀 잠깐만 참아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봉합이 된 것 같은데 그럼 못 구하면은 지난번에 정홍원이도 결국은 총리감 못 구해가지고 유임됐잖아요. 김기춘이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 그런 맥락이 있을 것이다. 아유, 김기춘도 김기춘이지만은, 그래, 뭐 그런 이제 괴로움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 정권의 한계예요. 정호원이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다 해가지고, 그 총리라고 2명을 뭐 해놨는데, 둘 다 그냥 자빠진 거 아닙니까? 안대희도 자빠지고, 저기, 누구야, 문창극이도 자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호원이를 다시 이제 유임시킨 거는 사실 이 정권의 인사적 한계라고 봐야 되는데,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3인방을 찾기라라고 그랬더니 3인방에 힘을 더 실어주고 아예 그냥 우병우까지 올려가지고 아예 4인방을 만들어 놓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염장지력이죠. 야, 진짜 뭘 믿고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진짜 머리가 나쁘던가. 아, 참. 그 비서실장감으로 추천할 사람 없을까요? 저를 추천합니다. 예. 참 잘할 거예요. 예. 아니, 진짜 나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 내 한번 바쳐서. 네. 야, 진짜 쟤들 아마 그 저기 적정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한번 헤집어 놓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건 농담이고 이제 그런 늙은 영감탱이를 그렇게 선호하신다면은 7인에 있잖아. 김용환부터 시작해서 최백렬 못 가라 또 누구야? 그 김영갑이. 네. 아니 그런 인간들 중에서 말을 안 듣나? 김영갑은 말 안 듣겠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비슷한 얘기인데 예. 경향신문이 그 여적이라는 칼럼에서 재밌는 글을 썼어요. 네. 뭐라고 썼습니까? 정도전의 재상론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금 말꼬리를 조금씩 내리고는 있어요. 네. 어차피 뭐 책임 총리라는 거는 정치적 용어다. 법의 권한 내, 법이 정한 권한 내에서 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쓴소리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좀 불안했는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금 이런저런 검증을, 펼쳐나가고 있는 가운데 글을 한 편 썼습니다. 자, 군주의 권한은 단 2가지뿐이다. 하나는 재상을 선택 임명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한 사람의 재상과 정사를 논하는 것이다. 예, 삼봉 정도전의 경제 문감이라는 책에 나온 말인데 이게 결국은 재상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전의 재상론의 몇 가지 이 중요한 말들을 거론하면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아니, 뭐, 던져본 것 같아요. 이완구 얘기를 하는데 무슨 정도전이까지 드러내고 난리야. 뭐, 이완구가 그럼 정도전 비슷한 인물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자, 정도전은 이런 얘기도 했죠. 네. 군주는 국가적인 대사만 협의할 뿐 다른 정사는 모두 재상에게 맡겨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공교로운 게 자, 이 만기 칠라면 안 된다는 말을 정도전이 그 수백 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왕이 예. 뭐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데 만기칠람 하면은 나라 말아먹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도전 얘기 그대로 되고 있는 거지. 네. 이 누가 봐도 정도전의 재상론은 군주를 막말로 핫바지로 만드는 것이었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 정도전은 왕권을 외쳤던 이방원의 칼에 죽고 말았죠.
그 당시로서는 너무도 혁명적인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혁명적이에요. 실상을 보면은. 네. 자, 정조전의 재상론의 요체는 군주가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보필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도전의 이야기가 귓전을 때린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천하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재상의 몫입니다. 임금이 잘못할 때 비위를 맞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쉴 때는 글을 썼구만. 아니, 이왕구가 무슨 재상 그 정도전이 재상론에 나온 것처럼 네. 임금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이따 이거를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강직한 사람인 건 맞잖아요. 대체적인 평의, 인물평의. 무슨 강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 앞에 가지고 각하. 아니, 지금 이제 각하라는 얘기가 어디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왕구는 출세하기 위해서 네. 그냥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딸랑이로 전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총리 지명까지 받았으니까 성공은 했지. 그러나 이런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직언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언이라는 건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걸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 국무총리 필요 없어. 내가 총리 된 거는 대통령에게 직언해서 대통령이 잘못 가는 길을 갖다 막기 위해서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그게 성립이 되는 건데. 예. 사실 이왕구 친박도 아닙니다. 예, 늘 얘기하지만은 연말인가 연초에 그 대통령이 친박들 불러서 밥 먹였을 때 이 초청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새누리당이 원내대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김무성이야 까불고 있으니까 초청 안 받았다고 하지만 이왕구는 초청해야 되거든. 거기도 초청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을 왜 총리를 시켰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깥에 굴러온 돌을 갖다가 낙하산으로 총리를 시키는 말을 잘 듣기 때문이에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시키는 사람이 직언하면 바로 잘리는 거지. 그냥 기본적으로 되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재상론 같은 소리하고 경향신문도 보면은 진짜 무슨 아니 할 인간을 두고 해야지. 아니 문창극이를 놓고 반의를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창극 총리 지명했을 때 문창극은 말이야 진짜로 진정한 일본으로부터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 쓴 거하고 똑같은 거야. 문창극이가 치질 때문에 낭만 인간한테 그런 거고, 난 오히려 그 중앙일보의 이철호 논설위원 실장이야. 난 이 양반 내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예. 나는 이왕구 총리에 공감 못한다는 칼럼이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 이 양반은 자기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네. 큰 아들이 군대 간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 가가지고 다리를 다쳤나 봐요. 예. 다리를 다쳤는데 이게 정밀하게 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그 안에 인대가 끊어지는데 잘 안 나와요. 근데 맨날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프다 해가지고 면회 가서 애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MRI 찍어보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수술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군대로 들여보내요. 그러면서 이왕구 솔직한 얘기로 군대 생활 1년 1개월 했어요. 군대 가가지고 어디 아프다 해가지고 제대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아예 군 면제를 받았고요. 네. 이 정권에 보면은 그 1년 1개월 정도 그 소집해야 인간이 이왕구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최경환, 문형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지. 예.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이지. 예. 안종범이 이거 무슨 수석일 거야. 경제수석.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 강요의 병역 면제와 대체 복무율이 무려 50% 절반을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 아들들 보면 만성 폐쇄성, 수액 탈출증, 사구체 신념, 들어보면 무슨 병인지도 모를 그런 병으로 병역 면제가 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신병으로 군대 안 간 놈이 검찰 핵심 간부로 수사를 총지휘하는 이런 웃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 입장에서 이왕구나 이런 인간들 진짜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총리로 시켜가지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했다면은 자기는 절대로 여기 이왕구에게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청와대가 그런 국민적 감동을 기대했다면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라고까지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왕구한테 재산 같은 소리하고 열받습니다. 네. 광고 듣고. 이사장님을 열받게 했으니까 제가 제 몫을 다한 것 같습니다. 예. PD 브리핑으로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PD브리핑으로 넘어갑시다. 네. 오늘 관심을 모은 뉴스 한 토막을 김희진 PD 브리핑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너덜너덜해진 민주주의의 총아. 예. 짐작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 이 통합진보당 해산 그 결정에 따른 비난 때문만이 아닙니다. 네. 헌재가 이 진보당 해산 결정할 때 작성한 결정문에요. 네. 이 내란 관련 회합, 이른바 아로의 합정동 회합이죠. 네. 여기에 참석한 것으로, 즉 내란 주도 세력으로 적시한 사람들 가운데 2명이 엊그제 이 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한 재판관 8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는데 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소송가액이 6천만 원입니다. 너무 싸다. 한 6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유가 뭡니까? 거 하니 네. 이 사람들이 소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이석기 전 의원 등 형사사건 피고인 7명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 30여 명에 포함돼 이름, 지위, 경력 등이 열거됐다는 거죠. 네. 참석 안 한 사람을 참석했다고 그렇죠. 썼구만. 헌법재판소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증거, 네.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의 진술, 또 정당 해산 심판, 법무부 제출 자료 등등 그 어느 곳에도 자신들이 회합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유독 헌재가 결정문에서 그 이름을 적시한 겁니다. 비선실세가 따로 내린 지령문에 들어있었나? 그런가 봅니다.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하고 별개로 네. 결정문 수정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역사적인 사건의 결정문, 판결문인 거죠. 이 결정문을 써내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허위사실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일변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서둘렀으면은 이따위 그야말로 이 사람도 물정하게 날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라는 그 역사적인 문서에 자기가 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법무부가 자료를 내고 또 어디 국정원이 내고 뭐 등등 해가지고 자료가 17만 페이지에 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람들 이름을 집어넣은 그러니까 겁니다. 여기도 뭔가 비선실세가 비밀 지령문을 내렸나 봐. 이거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헌재가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입장만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겠지. 없다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요건지 우리 헌재는 이 결정으로만 말한다. 이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주도안에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어디서 비밀 지령문이 내려왔으면 그거 밝힐 수 없는 거 아니야. 할 말 없는 거지 뭐. 지금 와서 퍼뜩 생각이 드는 게 네. 그 국무총리 후보자로 초반에 낙마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있지 않습니까? 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만약에 국무총리가 됐다면은 네. 어떤 식으로든 헌재까지도 관리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관리되고 그런 있는데 의도를 뭘. 갖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었던 게 관리가 너무 잘 이미 잘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한 명 이름이 뭐 누구지? 김이수 재판관인가? 김희수 재판관이죠. 그 양반 또 털어가지고 출신. 예.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쫓아내고 궁리하고 자빠졌겠네. 참 아무튼 헌법재판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모로. 네. 자, 헌재 다들 아시다시피 1987년 민주항쟁으로 시민이 획득한 제도적 민주주의의 총아와도 같습니다. 그런 헌재가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함량 미달에 완전히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헌재는 이미 진보당 해산 결정하고 관련해서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였죠. 대법원이 부정한 아로의 존재와 내란 음모 혐의를 성급하게 인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탓에 대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서둘러서 해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내란 음모 무죄,
아로 존재 없었음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러자면 자신들이 당초에 그린 그림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선수 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진짜 비밀 지령을 받았나? 예. 그래서 진보당 해산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의 얘기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국민TV 취재진하고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 하는 거죠. 그것을 다 확정되진 이후에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거 이제 헌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하고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선수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해서 해산 결정을 해버린 거죠. 사실 헌재의 위상은 이미 하향 일로였습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3월이었죠. 네. 헌재가 자,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정 이후에도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 법감정과 국내 실정에 따라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거죠. 네. 2008년 쇠고기 촛불 집회 관련 소송의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이 결정도 굉장히 애매한 결정입니다.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는 하게 해줘야 된다. 네. 자정 이후에는 국회가 좀 알아서 법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퉁친 겁니다. 한마디로. 네. 헌재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도 집시법의 관련 조항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정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고 이상한 탓에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자정이라는 그 이상한 기준을 헌재가 세워서 공을 국회로 던져버리면 우리들 어떡하라는 거냐. 논란만 커진다 이런 거죠. 이따위 결정을 해서 툭 던지는 게 어딨냐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제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법원은 마치 헌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시위에 가담한 시간이 자정을 살짝 몇 분만 지나치기만 해도 보란듯이 유죄 판결을 내리 때리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지금 법을 안 고쳤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기도 한데 요거는 법원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가지고 유권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그렇죠.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개무시 당하고 있구만. 한마디로. 예, 사실상의 헌재 유린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헌법재판소의 첫 위헌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1989년 1월에 나온 건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니까 없애버려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실제로 없어졌죠. 네. 자, 내용이 뭐였냐면 개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나 국가기관이 잘못을 했더라도 네. 그래서 개인과 민사소송이 붙었더라도 그 민사소송 결정에서 개인이 이겼을 때 네. 그에 따르는 재산권 가집행, 그러니까 뭐뭐뭐뭐뭐에 관한 가집행을 허용한다. 이런 선고의 단서가 붙는데 뭐 국가기관을 상대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돌려주게 한다거나 이런 거겠죠. 이런 걸 못하게 했던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앞에서 극단적으로 거대하고 막강한 존재였던 국가의 허황된 위상을 적당한 선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매우 유의미한 결정이었죠. 헌재가 이 당시 이 첫 위헌 결정을 한번 돌아보고요. 왜 생겨났는지 자기가 그걸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PD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게시판 하나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도보 행진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라는 구호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갑니다. 네. 어제 월요일에는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오전 9시 반에 기자회견 했고요. 10시에 출발을 해서 수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에는 수원에서 오산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월인가요? 예, 2월 13일 날 네.
진도 팽목항에 14일이군요. 13일날 도착하고 14일에 팽목항에서 문화제를 문화제를 여는 이런 순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아는 페이스북의 친구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던데요. 19박 20일 매주 주말 해당 지역 행진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주로 거치는 곳이 뭐 오산, 평택, 천안, 세종, 뭐 계룡, 논산, 뭐 이런 또 전주 있고요. 광주도 거치고요. 전남 도청도 지나가네요. 이런 곳 지나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말이나 일요일 그런 행진에 시민들이 좀 같이 자유롭게 참여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가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접수는 4월 16일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416 영어로 워킹 WALKING 416 워킹 골뱅이 gmail.com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여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아마 하면은 참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숙식은 이제 자기 자신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헌법재판소 이야기했는데요. 참 대한민국의 권위를 지녀야 될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법원이라든지 그리고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검찰에게 유일하게 기소권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인간이 잘못했을 때 그 인간을 벌하게 해달라.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이 인간은 징역 한 3년은 때려야 됩니다. 저질로 볼 때. 이런 기소권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이 이 권력의 주구가 돼가지고 누가 봐도 불합리한 그런 기소를 계속 한다면은 그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은 그런 검찰이 권위를 가지고 사실은 대부분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미국에서 데모하면은 뭐 경찰이 가가지고 뭐 몽둥이를 후들기 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경찰이 후들기 팰 수 있는 이유는 경찰은 중립적이고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말하자면 대중적인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경찰이 이승만 때처럼 권력의 주구가 돼가지고 말 안 듣는 놈들만 쭉 패고 깜방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그게 맞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절대 안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뭔가 처벌을 하고 그것을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하고 뭔가 유권 해석을 하는 그런 기관들은 이 광범위한 믿음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진짜 큰 비극 중의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을 고치려면 이 정권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게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서영석 타임즈가 이런 개 같은 정권을 바꾸는데 일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국민 라디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